자, 먼저 조금 이제 마음을 좀 내려놓고 오늘은 재밌는 얘기를 좀 할게요. 내신 문제에서도 여기가 나오긴 나오는데 약간 1번, 2번 문제 같은 느낌으로 나와요. 되게 쉬운 것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가볍게 좀 들어주면 되는데 물론 그 안에서도 이제 약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선생님이 찝어줄 테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적어 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필기 도구들 그리고 또 밑줄 볼 것도 준비해 놓고 쌤이 지금 처음 설명하는 방식부터 얘기하면 이게 1, 2, 3, 4, 5, 6번 써 있잖아요. 이게 번호 순으로 설명을 하나하나 할 겁니다. 할 건데 혹시라도 1번을 듣다가 2번 넘어갈 때 2번에서 내가 잠깐 정신줄을 잠깐 놨다. 그럼 우리 손을 들고 쌤 죄송한데 2번에 이 내용 잠깐 설명 좀 잠깐 다시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이유는 모르니까. 그죠? 다 알면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하다. 그죠? 질문하는 것도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야 돼. 사람이 많다. 내 낯설다는 이유로 내가 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모르니까. 선생님 진짜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할게. 선생님이 10분 동안 설명해서 하나를 설명해서 알겠지? 근데 모르겠어. 질문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이 10분 동안 설명할까? 아니, 한 20초밖에 안 걸려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된다고 설명한단 말이야. 내가 질문하면 또 10분 걸릴까봐 고민해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질문했을 때 얘가 뭐 때문에 모르는지 쌤이 딱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질문하면 금방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넘어가면요. 안 알고 넘어가면 그 다음 게 또 이해가 안 돼. 그죠? 질문 어디서부터 해야 돼? 저 앞에서부터 해야 되지. 그럼 더 일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되게 안 좋은 습관이야. 학교도 마찬가지야. 학원에 와서 여러분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다는 건 내가 어쨌든 학원료를 수강료를 제공을 하고 수강료를 내고 앉아있다는 건 쌤한테 최대한 많은 것들을 뽑아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떠들어서 옆 사람 방해하면 안 되겠지만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져가야 돼요. 알겠죠? 자, 그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질문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첫 번째 얘기부터 할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화학의 유용성입니다. 화학의 유용성. 쉽게 말하면 화학을 자랑하는 거예요. 야, 화학 때문에 니네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야. 알고 있어? 아직 잘 모르겠죠, 혹시. 화학 때문에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잘 살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죠? 일단 옷 같은 거. 옷도 우리가 화학 때문에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화학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무슨 옷을 입고 있다? 삼배옷. 그죠? 면으로 만든 옷 있죠. 옛날 왜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양반들이 입는 옷 말고요. 그죠? 서민들이 입는 옷 있죠. 우리 다 이거 허연색 옷 입고 이렇게 앉아 있을 겁니다. 색깔이 다양한 것도 뭐야? 다양한 색깔을 입고 있는 것도 다 화학 덕분이에요. 화학 염료 때문에. 좀 이따 다시 얘기할 겁니다. 화학제. 그 염료라 그래서 염색약도 염색하는 그것도 화학적으로 만들어내거든요. 옛날에는 화학적인 방법이 없을 때는 천연, 즉 자연에서 얻은 소재를 가지고 옷도 만들고 자연에서 얻은 소재를 가지고 염색약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보라색이 그렇게 비쌌어요. 보라색을 만드는 게 왜? 꽃잎을 따면 분홍색 꽃, 빨간색 꽃 있잖아. 꽃잎이나 어떤 열매에서 어떤 붉은색 계통의 어떤 노란색 계통의 어떤 염료를 얻기가 되게 쉬웠는데 보라색은 좀 얻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 보라색 꽃 같다 하면은 이게 막 다른 색깔로 변하고 진정한 보라색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색을 얻기 위해서는 고둥 알아? 고둥? 소라 창자에서 어떤 성분을 꺼내면 그게 보라색을 띈대요. 그걸 갖다가 염료로 만들어서 염색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라색, 내가 지금 양반인데 보라색 비단으로 된 이제 옷을 딱 입고 있어. 이게 이 사람이 지나가면 주변 사람들이 아우라, 그래, 보라색이야. 이 정도로 보라색 염료가 엄청 비쌌다는 겁니다. 지금은 보라색 어때요? 보라색. 누가 보라색인가? 겨울이라 없죠, 많이. 약간 보라색. 쌤 옷이 약간 남색 비슷한 보라 계통이 있죠?
이런 보라색을 입고 있으면 지금은 별로 감흥이 없지만 옛날 보라색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된 이유가 뭐다? 결국 화학 때문이야 이 뜻이. 화학을 자랑하는 날인데 화학을 자랑하는 날. 내가 그 대변인을 하는 것뿐이지 나는 내가 화학이 아니다. 아무튼 화학을 자랑하는 날. 화학의 유용성이라고 표현됩니다. 첫 번째, 화학이 식량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합니다. 도움을 줬다고 써있어요? 해결했다고 써있어요? 해결했다고 써있어요. 뭔가 문제가 있었던 얘기네? 그럼 화학이 없었을 때는 식량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첫 번째, 부족했어요. 왜 부족했는지 알아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식량이 모자라면 부족한 거 아니야? 또 식량이 부족하면 인구가 더 증가할 수도 없습니다. 다 굶어 죽어. 그래서 식량이 부족하고 식량을 제대로 생산해낼 수 없었던 또 식량 생산량의 한계를 겪고 있었던 시절을 생각하면 돼요. 식량 생산량의 한계. 문제점부터 설명할게요. 자, 어떤 한계점에 부딪히냐면 바로 질소입니다. 자, 쌤 몸을 잠깐 그려볼게요. 다리가 긴 걸로 보아서 나 맞죠? 맞아요. 맞다고! 맞아요. 근데 쌤 몸에서 제일 많은 게 물이고요. 두 번째로 많은 게 단백질이거든요. 단백질을 구성하는 원소가 이거겠어요. 질소가 필요합니다. 질소가 없으면 단백질을 만들 수가 없어. 공기 중에 질소가 있거든요. 내가 이 질소를 흡입하면 써먹을 수 있나요? 못 써먹어요. 왜냐하면 공기 중에 있는 질소는 N2라 그래서 질소 원자와 질소 원자가 무려 3중결합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내 몸속에서 이걸 끊어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없어요. 절대 끊을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 끊을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 자연에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야? 번개. 빠지지. 번개 정도 쳐야 저게 끊어져서 이용할 수 있는 형태가 돼요. 생명체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번개를 기다려야 하나요? 그런 거 아니겠죠? 자, 생명체가 늘어나고 인구가 증가하려면 번개를 기다릴 수는 없죠. 그죠? 두 번째로는 뭐가 이제 이걸 할 수 있냐면 콩과 식물. 콩이라는 식물의 뿌리에 콩의 뿌리에 혹이 있는데 혹 속에 세균이 살아요.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뿌리 혹 박테리아라고 말합니다. 이 뿌리 혹 박테리아가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끌어다가 자기 몸속에 있는 즉 세균의 몸속에 있는 효소를 이용하면 저걸 끊을 수 있어요.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선조들은 2번에 의존을 했습니다. 2번. 우리 왜 어디야 교도소 가면 무슨 밥 먹는다 그래요? 콩밥 먹는다 그래요. 교도소 가봤나요? 안 가봤죠. 요즘 콩밥 주나? 안 준대요. 쌀밥 먹거든요. 근데 옛날에 왜 콩밥 먹는다는 표현을 썼냐면 그렇게 콩이 많았어 우리 대한민국에. 왜 대한민국에 콩이 많을 수밖에 없었는지 얘기할게요. 땅에다가 내가 심고 싶은 어떤 작물을 심어요. 이걸 보리라고 할게요. 보리. 자, 보리라는 식물이 자라려고 하더라도 질소 성분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당연히 필요하다. 근데 땅 속에는 질소가 있다, 없다? 없어요. 당연히 N2는 있어, N2. 땅 속에도 약간 공간이 있으니까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들어갈 수 있잖아. 하면 저 N2를 이용할 수 있어, 없어? 이 식물도 이용 못합니다. 보리는 콩이 아니잖아. 콩만 이걸 분해한다니까? 콩만 이걸 분해해서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리를 그냥 심으면 죽어버립니다. 농사가 돼야 안 돼. 그래서 첫 번째, 처음에 땅을 딱 만들고 처음 그 땅에다가 심어야 되는 작물은 무조건 뭐야? 콩을 먼저 심어야 돼요. 콩을 심으면 콩 뿌리에 그 식물의 박테리아가 뿌리옥 박테리아가 질소를 막 분해해서 땅 속에다가 질산 NO3- 암모늄 NH4+ 이런 질산이나 암모늄의 형태로 막 땅 속에다 막 만들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콩을 뽑아버리죠.
콩 어쨌든 심었으니까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콩으로 만든 음식들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두부, 콩 비지찌개, 그죠? 콩밥, 그죠? 또 콩으로 만든 음식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콩을 이용한 음식들, 된장, 고추장 다 콩인 거 알아요? 다 콩이에요. 매주 다 콩입니다. 콩을 이용한 음식이 발달한 이유가 이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1년 차에는 콩을 심어야 하고요. 이제 2년 차 때 드디어 내가 심고 싶은 작물을 심으면 됩니다. 잘 자라요. 땅속에 이런 질소가 포함된 어떤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단백질을 만들 수 있거든. 막 잘 자랍니다. 그래서 2년 차 때 내가 원하는 작물을 심어. 3년 차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콩 심어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지력을 회복한다라고 표현해요. 지력을 회복한다. 땅의 기운을 회복한다는 표현이 저 질소 성분이 땅속에 얼마나 들어있냐가 지력의 어떤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련으로 콩을 심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콩을 매 경련으로 콩이 자꾸 수확이 되니까 콩이 많을 수밖에 없었고 너무 많으니까 교도소도 보내오죠. 교도소에서 콩밥 먹고 그죠? 쌀이 더 귀할 때니까 콩으로 만든 밥을 먹고요.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콩을 재배를 많이 할까요? 일부러 재배하는 거 말고는 일부러 콩을 위한 어떤 음식을 위한 그걸 재배하는 거 말고 지력을 회복하기 위해 콩을 재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 뭐 때문에? 비료가 개발됐어. 화학 비료가 개발돼서 뿌리면 돼. 자, 뿌리면 돼. 화학 비료 뿌리면 됩니다. 뿌리면 질소가 막 쫙 들어가요. 지력 회복 그냥 직방. 그죠? 회복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이때는 당시에 콩을 심었을 당시에는 화학 비료가 어디 있어, 그지? 똥 모아다가 막 뿌리고, 그죠? 오줌 막 모아다 뿌리고, 그죠? 소똥 모아다가 썩혔다가 뿌리고, 그죠? 이거를 이제 무슨 방법을 하죠? 유기농법? 유기농이 그거죠? 화학 비료 안 쓰고 유기농 하겠다는 게 그겁니다. 결국 그거야. 먹고 싶어. 그래도 몸에 좋다고 막 먹죠? 그죠? 먹으세요. 괜찮습니다. 많이들 먹어. 자, 아무튼 유기농이 그런 거야. 유기라는 말이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화학 비료 덕분에 지력을 금방금방 회복하니까 식량 생산량이 어마어마하게 급증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화학 비료가 있기 전과 화학 비료가 나온 이유가 식량 생산량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인구도 엄청나게 증가하게 돼요. 그리고 화학 비료를 처음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독일의 하버라는 사람과 보슈라는 사람입니다. 하버와 보슈. 책에 나와 있어요. 하버와 보슈라는 사람이 인공적으로 바로 암모니아를 합성합니다. 인공적으로 암모니아를 합성하게 되는데, 자, 암모니아의 화학식이 NH3거든요. 얘를 만들어내려면 어떤 원소가 필요해요? 질소가 필요하고요. 수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끌어옵니다. 수소도 끌어와요. 근데 공기 중에 있는 수소는 H2 분자 형태로 존재하고요. 공기 중에 있는 질소 역시 N2라고 하는 분자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 형태죠. 자, 둘을 뭉쳐가지고 NH3라고 하는 암모니아를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야. 수소는 사실 끊기가 되게 쉬워요. 근데 이 질소를 끊는 게 어때요? 엄청 어렵죠. 그래서 화학적인 방법으로 쟤를 끊어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책에는 그냥 초고온, 초고압, 촉매라고만 써있는데 쌤도 정확하진 않아요. 쌤 기억에 온도는 약 600도씨까지 온도를 올려주고요. 기압은 30기압. 현재 우리가 느끼는 기압이 1기압이거든요. 30배 높은 기압을 가해준 다음에 그래도 분해가 안 되니까 산화철이라는 촉매까지 가해야지만 이게 분해가 됩니다. 번개가 치고 콩의 뿌리에서 효소에 의해서 분해했던 걸 화학적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이딴 조건들이 필요했다는 거죠. 결국은 성공을 해낸 겁니다. 질소를 뜯어내서
뜯어내서 수소랑 붙여가지고 암모니아를 만들어내요. 개수를 맞춘다면 2분자의 암모니아를 만들 때 이렇게 3분자의 수소 분자가 필요하게 되겠죠. 지금 화학식이 중요한 건 아니고 질소하고 수소를 뭉쳐가지고 암모니아를 만들어내는 걸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 덕분에 암모니아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암모니아를 이제 또 다른 어떤 물질과 반응을 시켜서 이런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땅에다 뿌리면 지력이 그냥 쫙쫙 회복이 되겠죠. 그죠? 사실 암모니아가 뭐냐면 화장실 냄새입니다. 찌린내 같은 거. 이게 안 좋은 냄새가 나는 물질이 암모니아인데 그 암모니아를 인공적으로 만들어내게 되면서 화학 비료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게 포인트예요. 이해하시겠죠? 이 하버보슈라는 사람이 그래서 독일에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가 돼요. 저 덕분에. 저 사람 덕분에 쌤이 알기로 전 세계 인구가 2배 증가. 전 세계 인구가 2배 증가. 지금 한 몇 억 되죠? 10억 넘나요? 몇 억이죠?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당시에 식량 부족 문제로 인구가 딱 막혀 있었는데 인구가 여기까지밖에. 근데 저 사람 덕분에 식량 생산량이 확 증가하니까 인구도 갑자기 확 증가해요. 저 사람 덕분에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거야. 두 번째. 근데 이 사람은 어디의 과학자였다고요? 독일. 당시에 히틀러가 저 사람을 불러요. 너 좀 유명하더라. 나랑 같이 폭탄 좀 만들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인류를 살상하는 무기를 만드는데 참여를 했을까 안 했을까? 해요. 합니다. 물론 이게 외압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또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또 죽이네?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일대기를 보면은 인구를 이만큼 증가시켰다가 또 이렇게 깎아먹는 장본인이 됩니다. 되게 많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더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어떤 그런 약간 비운의 과학자로 이제 저 하버라는 사람이 이제 제시가 돼요. 아무튼 여기 식량 문제에서는 이 사람 또 이 화학식 암모니아에 대한 내용이 가장 골자가 되는 내용입니다. 재밌죠? 너무 재밌다. 아무튼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여기 식량 문제를 해결한 거 안 한 거야? 해결한 거 맞죠? 문제가 있었던 걸 해결해낸 겁니다. 이 사람이 저 방법으로 해결을 해낸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이 이제 골자가 되는 내용이고요. 추가적으로 살충제랑 제초제를 만들어요. 자, 식량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암모니아를 합성했던 게 첫 번째 했던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화학적으로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초제하고 살충제 그리고 화학적인 방법으로 비닐을 만들어냅니다. 자, 1번 했고요. 2번 제초제랑 살충제 얘기를 할게요. 제초제는 뭐냐면 제거한다. 풀을 제거하는 물질을 제초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작물을 심었어. 내가 원하는 작물은 얘야. 돌이야. 근데 얘가 막 살아갈 때 옆에서 잡초들이 자라요. 잡초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씨들이 막 떨어져서 잡초가 막 자라는 거거든요. 잡초가 막 자라. 그 잡초를 하나하나 제거해주는 것을 우리 옛날에는 김매기라고 불렀어요. 김매기. 근데 이거를 화학적 방법으로 풀을 제거하는 제초제를 뿌리면 얘는 살아남고 얘네들만 죽어요. 얘는 풀 아니야? 얘도 풀이잖아. 얘는 안 죽어요. 약간 생명과학적인 걸 집어넣어서 제초제가 얘가 가진 유전자하고는 반응을 안 하는데 다른 유전자들하고 반응을 하는 어떤 생물학적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어쨌든 제초제를 화학적 방법으로 만들어내서 얘만 살아남고 딴 놈들은 죽게끔 만드는 제초제를 뿌리면 훨씬 시간도 절약하고 노동력도 절약할 수 있겠죠? 더 많은 식량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 잡초가 있으면 영양분을 얘네가 뺏어가요. 뺏어가니까 얘가 많은 알곡을 만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많은 생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양분을 뺏기니까. 그래서 잡초를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살충제 마찬가지야. 내가 이만큼의 농사를 져놨는데 메뚜기들이 잔뜩 다 먹어버렸네? 그죠? 어떻게 해요? 뭐 알고 보니 또 수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벌레를 죽이는 것도 우리가 화학적으로 만들어서 식량 생산량에 도움을 주었다. 식량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비닐. 이건가? NYL. 에이씨, 안 돼. 비닐. 여러분, 비닐봉투 알죠? 비닐봉투가, 비닐은 영어다. 봉투는 한글이다. 영어랑 한글을 합성해 놓은 게 비닐봉투예요. 비닐이라 그러면 외국인도 알아요. 비닐, you know 비닐? I know 비닐. 미안해. 아무튼 비닐이라는 게 영어인데 비닐을 화학적으로 만들어내. 비닐의 특징이 뭐냐면 비닐하우스를 만들 수 있죠.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놓으면 한번 들어왔던 햇빛이 한번 그 안에서 튕깁니다. 약간 지구온난화처럼 온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온실. 비닐로 인해서 온실을 만들 수 있다는 건 겨울에도 작물 재배가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겨울 되면 다 쉬었어요. 땅이 놀아. 그잖아. 겨울에 뭘 할 수 있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농한기 그래서 농번기, 농한기 그래서 농번기는 되게 농사가 바쁜 때, 농한기는 쉬는 때거든. 요즘은 농한기가 있어 없어? 없어 저것 때문에. 겨울에도 열심히 농사 짓습니다. 어쨌든 이것 때문에 계절에 상관없이 어떤 식량 또는 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긴 거죠. 식량 생산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건 다 화학적 방법으로 해결해냈다라는 게 골자입니다. 포인트가 되겠어요. 자,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미래 4번 쓸게요.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곤충, 그죠? 요즘에도 많이 하고 있죠. 먹을 수 있는 곤충, 곤충으로 인해서 단백질을 섭취하는 그런 곤충들을 개발하고 있다는 말이 적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어업 분야. 자, 지금까지는 거의 농사 쪽에만 쌤이 치중해서 얘기했는데 화학 때문에 어업 생산량도 증가합니다. 물고기를 잡는 생산량도 증가한다는 거. 옛날에는 고기 뭐로 잡았냐면은 그물로 잡았어요. 근데 그 그물을 뭐로 만들었을까? 면으로 만든 실. 면으로 만든 실, 또 삼배로 만든 실, 이런 실을 썼단 말이야. 비단을 쓰진 않았겠죠? 누에고치 실을 쓰지 않았어요. 근데 되게 나름 질기다고 하는 그런 걸 썼는데, 중요한 건, 그런 천연 소재의 실들은 어떤 단점이 있냐면, 썩어요. 썩습니다. 삼배옷이나 면옷을 좀 이렇게 오랫동안 두면 다 썩어버리고 누렇게 막 떠버리거든요. 근데 우리 옷들은 안 그래요. 이런 것들은 썩지 않습니다. 우리 옷 절대 안 썩어요. 화학적으로 만든 것들 썩지 않습니다. 근데 옛날 천연 소재로 만든 건 썩어요. 그물도 썩어버립니다. 오래 두면. 그래서 어느 날 처음 만든 지 얼마 안 된 그물은 잘 잡히겠지만 시간이 좀만 지나면 다 터져버려요. 터져버려요. 많은 걸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되게 많은 양이 잡히면 오히려 불안해. 터져버리면 어떡하지? 그죠? 그랬는데 이제 그물 소재가 바뀐 거야. 화학적으로. 들어봤죠? 나일론 뒤에 나오는데 섬유 중에 나일론이 이제 최초의 합성 섬유예요. 최초로 합성해낸 섬유입니다. 미국의 어떤 과학자가 만들었는데 그 나일론이 썩지도 않고 엄청 튼튼해요. 그 나일론으로 만든 밧줄은 진짜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나일론으로 그물을 짜서 했더니 엄청 튼튼하고 썩지도 않아. 어업 생산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또 책에 나온 예가 뭐냐면 가두리 양식. 이렇게 그물을 쳐놔서 그 그물 안에서 물고기를 키우는 거야. 그 안에서 물고기를 키워서 양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전에는 만약에 삼배나 면으로 만든 그물을 쳐놓고 오랫동안 그 안에 두면 어떻게 돼요? 다 썩어버리겠죠. 다 없어져 버린다. 또 이렇게 물고기가 계속 쪼으면 뜯어져요. 그죠? 양식을 할 수 없는 거야. 양식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 그물 덕분입니다. 화학적 방법으로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식량 문제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의료 문제. 연결되는 내용인데, 자, 의료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아까 방금 계속했던 얘기들이야. 천연 소재의 어떤 소재들은 잘 썩고, 잘 찢어지고, 또 불에도 약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한계점이 있었는데, 화학적으로 어떤 섬유들을 만들어냅니다. 책에 나온 3개의 섬유가 제시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나일론, 두 번째가 폴리에스터, 세 번째가 폴리아크릴. 각각의 키워드만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일론, 폴리에스터, 폴리에스터, 폴리아크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이 폴리라는 말은 여러 개를 연결했다는 뜻입니다. 폴리. 쌤 아들은 폴리를 좋아하는데. 안 할게요. 폴리라는 말 뜻은 영어로 폴리라는 뜻은 여러 개 연결된 뜻이에요. 우리 1학년 때 배웠을 때도 폴리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용어가 있었는데 어쨌든 폴리라는 용어는 여러 개 연결, 화학적으로 막 뭘 연결해서 만든 섬유들입니다. 섬유들이에요. 자, 나일론의 키워드 바로 그 최초의 합성 섬유 밑줄자. 최초의 합성 섬유 나일론입니다. 몇 년도에 만들었고 누가 만들었고 보다도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지. 다음 섬유 중에서 최초의 합성 섬유가 뭐냐고 물어본다는 거.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쫙 써주겠죠.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폴리아크릴 또 여러 개를 쫙 써놓고 나서 최초의 합성 섬유를 찾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나일론이라고 써주면 돼요. 매우 질기고 유연하고 신축성도 좋습니다. 그래서 스타킹, 밧줄, 그물, 칫솔 같은 것의 재료로 이용이 돼요. 그냥 재밌는 얘기인데 쌤이 인터넷 쇼핑을 막 하다가 양말이 엄청 싼 거야. 중국산이래. 한번 사보고 싶은 거지. 샀다? 나일론으로 만든 양말이에요. 어떤 단점이 있는지 알아요? 땀을 흡수를 못해요. 땀 흡수가 안 돼요. 저 발냄새가 어우 장난이 아니었던 버렸어요. 버렸습니다. 저 도저히 실을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런 게 나일론의 특징이에요. 나일론이 질기기도 하고 되게 좋은 것만 써놨어. 근데 우리 천연 섬유들은 이제 땀을 잘 흡수하고 배출하고 이런 거 잘하는데 이런 인공 섬유들은 그런 건 잘 못합니다. 특히 나일론 같은 건 그걸 못해요. 두 번째 폴리에스테르. 자, 이건 키워드는 가장 널리입니다. 가장 널리 사용된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 다 폴리에스테르 성분이 들어있어요. 폴리에스터가 그 유명한 폴리에스테르. 옷의 뒤에 이렇게 하얀색의 어떤 쪽지 같은 거 이렇게 달려있잖아. 거기 읽어보면 무슨 소재로 되게 나와있죠. 근데 우리 이런 외투 같은 것들은 다 폴리에스테르 소재가 더 비율이 크고요. 속옷 같은 경우는 면이 비율이 더 크고 이렇게 해서 비율적인 차이가 있을 뿐 폴리에스테르가 안 들어간 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게 이 녀석이다 라는 거고, 이 아크릴, 폴리아크릴 같은 경우는 기능성인데 키워드는 모입니다. 모가 뭐냐면 털이야. 약간 털 같은 느낌이 나게 만드는 폴리아크릴. 니트 소재. 니트라 그래서 약간 이렇게 볼록볼록한 어떤 그런 옷들 있잖아요. 니트 소재가 폴리아크릴 소재입니다. 니트 소재. 책에 나와 있죠. 니트. 모와 유사한 보온성이 있다. 니트나 양말에 이용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합성해서 인공적으로 만든 거구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 어떤 문제점들과 이런 게 나오고 나서의 좋은 점들을 비교해서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네요. 또 아까도 말했지만 합성 염료, 염색약도 화학적으로 개발을 해서 옛날에 굉장히 귀했던 어떤 색깔도 지금은 쉽게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옷 색깔도 만들어내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거기 체크, 모브라고 하는 거 있죠. 모브하고 연결되는 건 말라리아입니다. 말라리아 연구하다가 이제 알아낸 어떤 염색약이 모브라는 거예요.
뭐 누가 만들었는지보다도 모브라고 하는 염료는 최초의 또 합성 염료인데 최초의 합성 염료인데 말라리아 연구 중에 어떤 개발이 되었다라는 정도 그냥 밑줄 그어서 이런 게 있었다라는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미래에는 어떤 것이 나올 것이냐? 자, 미래에는요. 기능성 섬유, 더 기능성인 거, 뭐 불에 절대 타지 않는 섬유, 그죠? 또는 굉장히 강력한 탄성을 가진 섬유, 총알을 맞아도 튕겨내는 섬유. 그 옷을 입고 있으면은 총알 다 튕겨내. 지금 방탄조끼 그래서 조끼도 있잖아. 되게 두꺼워요, 그죠? 근데 얘는 그냥 가벼운 티 같은 걸 입었는데 막 총알 다 튕겨내. 이러면 되게 좋겠죠, 그죠? 자, 그리고 우주선을 날려보낼 때 지금은 금속으로 동체를 만드는데 섬유를 갖다 만들 수 있다면 굉장히 가벼워지겠죠. 근데 튼튼한 건 금속 못지않게 튼튼한데 굉장히 가벼워지면 걔를 우주로 날려보낼 때 소모되는 연료량이 줄어듭니다. 지금 그 무거운 걸 올려보니까 연료를 어마어마하게 소모하는 건데 이걸 섬유로 동체를 만들 수 있다면 되게 가벼우니까 더 쉽게 연료 소모 적게 해서 날려보낼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섬유를 슈퍼 섬유라고 나와 있습니다. 슈퍼 섬유, 고강도, 고탄성의 특성의 섬유들, 슈퍼 섬유 개발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런 것들을 하고 있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벌써 세 번째입니다. 주거 문제. 오늘은 다시 말하지만 그냥 화학의 오프닝이라 생각하면 돼요. 화학에 이런 유용성이 있어 라고 오프닝 하는 거야. 그리고 좀 건강 문제까지 하고 잠깐 쉴 거니까 희망을 좀 줘야지. 잠깐 쉴 거니까 좀만 좀 참아냅시다. 자, 주거 문제입니다. 주거 문제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주거라는 말이 집이잖아. 집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우리 집을 짓는 소재. 그죠? 옛날엔 돌이나 또는 무슨 지푸라기나 그죠? 또는 흙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집을 졌겠죠. 그지? 흙으로 기와를 만들어서 지은 집이 기와집이고 기와를 만들 만한 어떤 능력이 없다면 지푸라기로 이렇게 지붕을 먹었죠? 그걸 초가집이라고 하죠. 초가집은 서민들이 살던 집이고 기와집은 양반이 살던 집이죠. 그죠? 어쨌든 다 천연 소재입니다.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천연 소재로 지은 집들인데 자, 그런 것들은 좀 약하죠? 약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누가 이렇게 망치로 쿵 때리면 다 부서질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 요 벽을 쌤이 망치로 때리면 부서질까? 해머 갖다 대면 부서질까? 안 부서집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이 안에 돌로만, 시멘트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철근이 들어요. 철근이 들어있어서 웬만하면 안 부서져요. 이거 부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포크레인 같은 거를 이렇게 쓸어내요. 포크레인. 그만큼 튼튼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소재의 변화가 있었다. 그럼 시멘트가 화학적 방법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시멘트가 옛날엔 없었죠. 시멘트라는 소재가 화학적 방법으로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시멘트가 엄청 단단해요. 어떻게 만드는 거냐고 나와 있습니다. 한 장 넘겨봐. 넘기면 시멘트 잎이 뭔지 할게요. 12쪽 가운데 시멘트 나와 있는데 밑으로 볼게요. 석회석을 가열해서 생석회로 만든 다음에 점토를 섞어서 만들어요. 외우란 얘기는 아니고요. 아, 이렇게 시멘트를 화학적으로 만들어내는구나라는 거야. 왜 화학적이라고 말하냐면 가열해서라고 써있죠. 가열한다는 말이 열에너지를 가하는 거기 때문에 화학적 방법으로 분류가 됩니다. 저희 석회석을 가열해서 생석회로 만든 다음에 점토를 섞은 건축 재료이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해, 굳으면 강력해서 시멘트를 이용하는 거고 그 시멘트를 업그레이드한 게 콘크리트예요. 밑에 써있죠. 콘크리트는 뭐 한 거야? 시멘트에다가 돌하고 자갈 섞은 겁니다. 돌하고 자갈을 섞어서 더 단단하게 만든 거죠. 그걸 콘크리트라고 합니다. 콘크리트를 실어 나르는 자동차의 이름은요? 레미콘이죠. 무슨 그거 하는 것 같다. 아무튼
레미콘에 이렇게 동그란 레미콘 차가 콘크리트를 실어 나르는 거야. 콘크리트를. 자, 그리고 콘크리트 특징도 좀 밑줄을 긋게요. 압축하는 힘에는 강하고 잡아당기는 힘에는 약합니다. 압축, 이렇게 누가 누르는 힘에 굉장히 강력한데 이렇게 옆으로 잡아당기면 잘 뜯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 이게 건물을 지어놓으면 이렇게 힘을 가하잖아. 힘을 가한다는 건 이 압축하는 힘을 가하는 거거든. 거기는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콘크리트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걸 또 업그레이드한 게 철근 콘크리트예요. 자, 밑에 철근 콘크리트. 콘크리트만 해도 되게 단단할 텐데 가운데 철근들을 집어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책에 안 나와 있는 팁을 하나 줄 건데 굳이 왜 철근을 이용했을까? 간단하니까? 키워드는 열팽창입니다. 철근의 열팽창 정도와 콘크리트의 열팽창 정도가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건물을 지어놓고 여름이 되었네? 어떻게 돼요? 여름에는 모든 물질이 팽창하죠. 근데 콘크리트가 이만큼 팽창할 때 철근은 이만큼 팽창이면 어떻게 될까? 안에서부터 부서지겠죠. 맞아요? 팽창률이 다른 물질을 섞어 놓으면 이게 부서집니다. 반대로 콘크리트는 이만큼 팽창하는데 철근은 이만큼 팽창이 어떻게 될까? 틈이 생기죠. 틈이 생겨도 부서집니다. 균열이 가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철근의 팽창 비율과 콘크리트 팽창 비율이 같아. 같이 팽창하고 같이 수축합니다. 그래서 완전 찰떡궁합인 거예요. 그걸 찾아낸 겁니다. 자,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응용 문제로 이런 게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 이를 충치 치료를 하면은 막 갉아내잖아. 긁어내는 자리에 뭘 집어넣어요? 충전재를 넣죠. 은색으로 된 어떤 거, 그지? 어른들은 금을 막 넣죠. 쌤도 얘기하면 금으로 다 해놨는데 금을 이용하는 이유 또는 충전재를 이용하는 이유도 같아요. 열팽창 비율이 2와 같습니다. 2가 열팽창하는 비율과 금이 열팽창하는 비율이 같아요. 그걸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굳이 금을 쓰는 럭셔리해 보이려고 금을 쓰는 게 아니라 금의 열팽창 비율이 2의 열팽창 비율과 같아요. 같이 수축하고 같이 팽창합니다. 은색 물질도 그런 물질을 만들어낸 거예요. 인공적으로 만들어내서 금과 비슷하게 열팽창이 같은 물질을 넣어서 균열이 안 생기게 만들어 놓은 물질인 거예요. 이름이 뭐라 그러나? 까먹었어요. 자,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라는 녀석도 건축 재료로 개발이 됐어요. 옛날에는 알루미늄 안 썼죠. 조선시대 때 알루미늄이 어딨어, 그죠? 근데 지금 알루미늄을 이런 샤시라던가 만들 때 알루미늄을 많이 쓰는데 가벼워서 많이 쓰고요. 단단해서 많이 씁니다. 창틀이나 건물 외벽에 이용하는데요. 중요한 건 이거야. 밑줄 봅시다. 보크사이트를 가열해서 전기분해합니다. 보크사이트라는 키워드하고 전기분해라는 키워드를 밑줄을 거닐게요. 보크사이트가 이제 알루미늄 광석이에요. 거기서 알루미늄이 나오는 건데 보크사이트를 열을 가해서 액체로 만든 다음에 그 액체 상태인 녀석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가하면은 거기서 알루미늄이 한쪽에 모입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마이너스가 모이겠죠. 그래서 알루미늄을 그렇게 얻어냅니다. 전기 분해해서 얻어내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렇게 알루미늄을 얻는구나 라는 정도로 그냥 툭툭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면 돼요. 자, 유리 같은 경우는 모래에 포함된 이산화규소를 원료로 하여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기억합시다. 유리는 이런 유리 같은 것들은 모래에서 뽑아내요. 모래에서 뽑아낸 겁니다. 모래에서 뽑아낸 실리콘 소재를 이용해서 유리를 만듭니다. 근데 그 모래에서 뽑아낸 실리콘을 가지고 이것도 만들죠. 반도체. 그래서 모래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지나다니면서 보이는 돌이죠. 돌에서 유리도 뽑아내고 돌에서 반도체도 뽑아냈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돌멩이의 소중함이에요. 돌멩이의 소중함. 뭐 더 정확하게는 이산화규소라고 써있긴 하지만 그냥 그렇다라고 일단 알고 있을 때고요. 그 반도체를 만드는 소재가 그래서 규소죠. 규소로와 실리콘이죠. 그래서 실리콘이라는 녀석을 이용해서 반도체를 만들고, 그래서 반도체를 처음 만든 곳이 실리콘밸리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처음 만든 곳이고 미국에 있죠.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지금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모든 IT 기업들이 실리콘밸리에 모여 있어요. 실리콘밸리라는 곳이 바로 반도체를 처음 만들어낸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 이용되는지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그럼 맨 위로 올라가서 철이라고 하는 건축 재료. 자, 이거는 자세한 내용은 뒤에 또 나오니까 여기서 이렇게만 체크합시다. 철광석을 코크스와 함께 용광로에서 다 빼고요. 철광석, 코크스, 용광로까지 비춰봅시다. 철광석, 코크스, 용광로. 그것이 있어야 진정한 철을 만들 수 있어. 이 정도로만 정리할게요. 철을 재련하는 거 1학년 때 나왔던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한 화학식과 함께 또 우리가 공부를 또 해야 됩니다. 어떻게 나온 거야? 이것도 조금 더 자세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정도로만 알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단단하고 내구성,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금속인 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야. 우리 인류의 시작은 석기 시대죠.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그 다음 무슨 시대? 청동기 시대죠. 여기까지 공부하다가 이제 역사 버리잖아. 아닌가? 그럼 다음 청동기 시대 다음은 또 무슨 시대예요? 철기 시대가 시작되죠. 그럼 시간이 훨씬 많이 지난 지금은 무슨 시대인지 알아요? 지금도 철기 시대입니다. 자, 무슨 시대를 결정하는 건 그 시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떤 금속이 뭐냐가 결정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또는 도구가 뭐냐. 지금도 철을 가장 많이 이용해요. 지금도 철기 시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아직도 철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야. 뭐 IT 정보화 시대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어떤 물질적 관점에서 철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금속이 철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스테인리스라고 미쳐봅시다. 스테인리스 어떻게 만든다? 크롬하고 철을 섞은 겁니다. 첫 번째, 건축 재료. 건축 재료에 대한 얘기 중인데, 철하고 크롬이라는 걸 섞으면 스테인레스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인데, 스테인레스가 영어로 스테인 플러스 LESS인데요. LESS가 뭐냐면 뭐뭐가 없는 endless love 끝없는 사랑 이 뜻이잖아. 그지? 왜 이러지? 분위기 왜 이래? 아무튼 less란 말이 뭐뭐가 없는 이란 뜻인데 stay는 뭐야? 이게 녹이에요. 녹, stay. 녹슬지 않는 물질입니다. 할머니들은 뭐라고 불러요? 스댕. 스댕 그릇. 그죠? 스댕이죠, 스댕. 나름 스테인리스를 그래서 스탱이라고 불러 영어를 하신 거야 그분들이. 자, 스탱 그릇입니다. 스탱 그릇. 절대 녹슬지 않기 때문에 어디 이용된다? 주방용품에 이용이 되죠. 스테인리스 성분들이 다 주방용품에 이용이 됩니다. 자, 크롬하고 섞어야 저게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쿠롱 알아요? 쿠롱. 뽀로로의 쿠롱 알아요? 쿠롱. 여기서 쿠롱이 요리를 해요. 상상하세요. 쿠롱이 요리합니다. 뭐 갖다 요리하겠어? 스테인리스를 요리를 해요. 암기됐죠? 자, 철과 크롬을 섞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크롬을 섞어야 돼요. 여기 시험에 나와서 나중에 또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럴 거예요. 크롬이야. 암기법입니다. 크롬을 섞어야 돼요. 어디 이용되는지 너무 이용되는 데가 많으니까 쭉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건축 재료를 변화시킨 것도 다 화학적 방법으로 했다는 거고, 또 중요한 게 간과하기 쉬운 게 주거 문제에서 꼭 건축 재료만이 아니라 쌤이 여러분들 오기 1시간 전부터 뭐 켜놨다고 했어? 저거 켜놨죠? 여기는 전기를 쓰지만 웬만한 집들은 다 가스를 쓰죠? 가스 보일러. 그죠? 보일러. 그래서 바로 화석 연료입니다. 자, 화석 연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화석 연료를 발견하고 화석 연료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서 겨울이면 엄청 추웠던 우리 집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거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주거 문제 해결해서
어떤 보온성, 그죠? 따뜻하게 지내는 거. 이것도 되게 질적으로 되게 좋은 거라서 간과하기 쉽다고 말하는 거야. 화석 연료를 이용함으로 해서 주거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건 난방에 대한 얘기를 이야기하는 거야. 난방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난방할 수 있게 되었다. 자, 그래서 화석 연료를 하면서 난방 또는 뭐 요리할 때도 이용을 했죠. 저거를 요리할 때도 우리 가스렌지 있잖아요. 가스렌지 요리할 때도 저걸 이용해서 안락하게 취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바로 이렇게 씁시다. 플라스틱이라고 써요. 플라스틱. 자, 주거 문제 그러면 또 우리가 집에서 더 잘 살 수 있게, 또 음식을 잘 먹을 수 있게 어떤 그릇 같은 것도 많이 개발되었다 생각하면 돼요. 그릇 같은 거. 옛날에 토기를 막 지었는데 그릇도 그러니까 플라스틱 그릇을 막 사서 쓰잖아. 그 플라스틱 그릇 같은 것들도 주거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보는 거야. 결론부터 말하면 플라스틱도 뭐로 만든다? 화학적 방법으로 만든다. 그리고 플라스틱은 뭐로 만드냐면 여기서 만들어요. 화석 연료에서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만수르 알죠? 만수르한테 원유를 사와. 뭘 사온다고요? 원유. 자, 원유라는 말이 뭐냐면 기름의 근원이 되는 걸 원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입해올 때 막 다 섞여 있는 걸 사오는 거야. 경유, 등유, 휘발유, 중유, 아스팔트 섞여 있는 걸 사오는데 그 섞여 있는 걸 뭐라고 한다? 원유라고 해요. 저걸 이제 분별 증류탑에 집어넣고 끓여. 그럼 맨 위에서부터 끓는 점이 낮은 것부터 끓어 나오는 거 우리 그림 한 번쯤 봤을 겁니다. 그렇게 분류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 그 중에서 두 번째로 끓어 나오는 게 누구냐면 바로 휘발유. 바로 휘발유 성분을 이용해서 플라스틱을 만들어요. 휘발유 성분을 다른 말로 나프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나프타. 중요한 건 화석 연료에 있는 뭘 사용하는 거냐면 탄소 성분을 사용하는 거예요. 탄소. 우리 1학년 때 뭘 배우냐면 저 탄소의 유용성을 배웁니다. 탄소가 원자과 전자가 무려 4개나 있어서 다양한 물질과 결합할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제품들을 만들 수가 있다. 그런 측면으로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이 탄소, 화석 연료에서 탄소를 끌어다가 이것저것 붙여본 거야. 그랬더니 우와! 엄청 가벼워. 떨어져도 안 깨져. 물도 안 새. 뭐가 만들어진 거야? 플라스틱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가지고 성형도 쉬워. 내 마음대로 모양도 만들 수 있어. 그런 물질을 만들어내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주거 문제가 삶의 어떤 윤택함을 더 주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플라스틱의 장점들에 대해서 밑에 나와 있고요. 플라스틱에서 추가적으로 문제로 나오는 게 이겁니다. 플라스틱을 크게 둘로 분류하는데 열가소성 플라스틱이 있고요. 열경화성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책에 나와 있어요. 열가소성과 열경화성 플라스틱이 나눠지는데 이 가소성이 뭐냐면 봐봐. 가능하다. 뭐가? 소성이 있다. 소성이란 말이 뭐냐면 내 마음대로 이렇게 모양이 변하는 걸 소성이라고 해요. 모양이 변하는 걸 소성이라고 그래요. 뭘 가하면? 열을 가하면 막 모양이 변하는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플라스틱이 비닐이에요. 비닐을 상상하세요. 불을 붙여 어떻게 돼요? 확 타들어가지. 모양이 확 바뀌는 거예요. 이런 걸 열가소성 플라스틱이라고 말합니다. 비닐도 일종의 플라스틱 소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좀 얄팍한 거, 얄팍한 플라스틱들은 대부분 다 열가소성이에요. 다 타버립니다. 그런데 조금 두꺼운 플라스틱들, 엄청 두꺼운 플라스틱 같은 거는 열을 가하면 딱딱해져. 약간 타는 듯 하다가 모양이 변화되는 듯 하다가 딱딱해지는 플라스틱 있거든요. 그 플라스틱이 열경화성이에요. 열을 가하면 경화된다. 굳을경차입니다. 굳어지는 성질을 가진 플라스틱.
열경화성 플라스틱은 그러면 내열성이 있다 그래서 어떤 화재를 차단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열경화성, 열가수성 두 가지 종류가 있다. 11쪽 오른쪽 맨 밑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내용도 나와 있고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을 거예요. 건강 문제. 시간이 많이 가네요. 건강 문제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건강 문제에 나오는 녀석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녀석이 아스피린, 두 번째 녀석이 페니실린. 아스피린과 페니실린 얘기만 들으면 돼요. 아스피린, 페니실린. 맞나? 페니실린. 자, 아스피린의 키워드입니다. 바로 아세틸살리실산. 얘는 푸른 곰팡이. 자, 그리고 얘는 최초의 합성 의약품. 최초. 항생제. 자, 이런 키워드들만 좀 기억할 건데, 아스피린 얘기를 좀 잠깐 해줄게요. 아스피린은 이런 거요. 최초의 합성 의약품이니까 아스피린이라는 의약품이 나오기 이전에는 약이라는 개념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약이라는 개념이 없어. 인류에게 약이라는 개념이 없었어. 다시 말해서 그냥 아프면은 뭐 이렇게 뜯어먹으면 풀을 뭐를 뜯어먹으면 좀 안 아프더라. 그걸 민간요법이라고 부르죠. 민간요법. 민간요법에 의존했지 약을 먹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개발되면서 최초의 약이 나온 거야. 이 약을 먹으면 열이 내려. 안 아파. 이런 약이 처음 나온 거야. 대단했겠죠. 당시 인기가. 지금도 인기 있는 제품입니다. 자, 저 약의 성분이 뭐냐면 바로 버드나무 껍질이에요. 옛날에 아프고 열나고 아프면 힘든 몸을 이끌고 버드나무로 달려가요. 껍질을 막 벗겨서 껍질을 우걱우걱 씹어 먹어요. 어떻게 하면서? 하면서. 왜 되게 역하거든요. 엄청 역해요. 토가 막 나올 것 같아. 그래도 참고 막 삼켜야 돼. 그게 버드나무 껍질이야. 그럼 버드나무 껍질 안에 이 성분이 들어있어. 아세틸살리실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고요. 저 성분이 어떻게 해주냐? 해열 진통작용을 해줍니다. 해열이란 열을 내려주고요. 진통이란 안 아프게 해주는 거거든. 그래서 억지로 먹는 거야. 그래서 화학자들이 저 버드나무 껍질을 연구하다가 역하게 만드는 성분을 화학적으로 뜯어내. 그리고 맛있는 성분을 붙여. 그렇게 만든 게 저 녀석이야. 간단하죠? 이 성분, 아세틸살리실산이라는 성분은 살리고 역하게 만드는 부분만 치환기를 뜯어내고 다른 걸 붙인 거지. 비슷하게. 그래서 맛있게 만들어낸 거야. 맛있다기보다 역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낸 게 최초의 합성 의약품 아스피린입니다.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되어 있네요. 자, 두 번째 페니실린. 페니실린은 2차 세계대전 때 개발이 돼요. 1차 세계대전 때는 페니실린이 있었어? 없었어요. 현재는 1차 세계대전입니다. 선생님 오랜만에 나오네. 자, 1차 세계대전이요. 선생님 1차 세계대전에 참여했던 어떤 군인이에요. 근데 총알이 날아오는 걸 내가 발견하고 피해요. 피했어. 그럴 수 있었을까? 왜? 그랬다고 치자. 근데 피하다가 잘못 피해서 살짝 어깨를 스쳤네. 아이씨. 피가 조금 나요. 근데 여기서 뭐가 번식한다? 세균이 번식합니다. 당시에 세균이 번식한다는 개념을 몰랐을 뿐더러 이거를 막을 수가 없어. 세균 번식을 막을 수 있는 약도 없고요.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한 어떤 수단도 몰랐을 때 어떻게 해요? 세균이 계속 번식하죠. 세균이 번식하면 막 썩어 들어갈 거 아니야? 어떻게 한다? 잘라내. 안 그러면 죽어. 온몸으로 세균이 번식돼서 죽으면, 온몸으로 세균이 번식되면 죽어버려. 그래서 이게 온몸으로 퍼지기 전에 잘라내. 어떻게 했는데? 총알이 스쳤는데 팔을 잘라요. 다리에 스치면요? 다리 잘라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상위 군인들,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다리가 없는 군인, 팔이 없는 군인이 그렇게 많았던 이유가 페니실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페니실린은 뭐 하는 녀석이야? 그 세균을 죽여요. 세균을 잡아 죽입니다. 되게 재밌는 건 세균만 잡아 죽여요. 세균만. 자, 어떻게 개발됐냐면요. 어떤 사람이, 플레밍이라는 사람이죠. 플레밍 사람이 배지에다가, 배지란 영양물질을 가지고 있는 페트리 접시를 말해요. 배지 2개를 준비한 다음에 세균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우연히 오른쪽 배지에 푸른 곰팡이가 와서 하나 떨어진 거예요. 플레밍 입장에서는 실험 망친 거예요. 망했다! 모르고 있었어요. 팽개쳐 놨어요. 근데 왼쪽 접시에서는 세균이 막 득실득실해. 근데 오른쪽 접시에서는 그 푸른 곰팡이가 떨어진 그 주위에 세균이 하나도 없어. 이거 혹시 푸른 곰팡이가 세균이 번식하지 못하게 만든 건 아닐까? 라는 가설을 세워서 그걸 증명해낸 거죠. 그래서 푸른 곰팡이에서 발생되는 어떤 물질이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더라라는 걸 알아냅니다. 어떻게 번식을 억제하냐면 우리 세균의 특징을 좀 알아야 되는데 세균은 세포벽을 가집니다. 마치 식물처럼 세포벽을 가져요. 쌤 몸에는 동물 세포들로 되어 있으니까 세포벽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저 페니실린은 세포벽 합성을 억제시킵니다. 세포벽을 못 만들게 만들어. 그러니까 내가 세균이야. 세균이 증식해야 돼. 얘가 세포벽 좀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들어져. 쟤 때문에. 그럼 세균이 증식할 수 있냐? 증식이 안 되겠죠. 세균이 증식이 안 되면 이제 수명을 다한 세균은 죽어버리니까 끝나버리는 겁니다. 세균의 번식을 억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니실린을 먹으면 나를 이루고 있는 세포에는 전혀 영향을 못 끼쳐. 그치? 나는 세포벽이 없으니까. 그래서 누구만? 세균만 죽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균만 죽인다. 여러분들은 경험을 안 해봤겠지만 어린아이들도 감기 같은 거 또는 세균성 병에 걸리면 항생제를 먹거든요. 항생제 먹으면 설사를 합니다. 항생제 처방해주면서 애들이 많으니까 약국 가면은 항생제가 나오면 이거 아이가 설사할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해요. 항생제 먹으면 그걸 왜 설사할까? 죽은 세균이 나가는 걸까? 대장균이 같이 죽어요. 대장균도 세균이잖아요. 대장에 우리랑 함께 공생하고 있는 대장균도 세균이니까 걔도 죽어요. 대장균이 죽으면 배탈이 납니다. 배탈이 좀 나요. 설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웬만한 항생제로는 배탈이 안 나지만 어린아이들은 배탈이 잘 나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거나 항생제를 먹으면 배탈이 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얘기를 좀 해주네요. 자, 이 정도 얘기하고 잠깐 쉴 건데요. 13쪽의 문제를 풀고 싶습니다. 그렇죠? 13쪽 문제 빠르게 풀어놓고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이게 문제점이 있구나. 여기다 씌우니까 내가 안 나오는구나.